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막매가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기출에 적용하기 문제를 보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수능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97년도 수능 문제는 제막매가와 박목월의 이별과 그리고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를 같이 묶어놓고 5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랑 먼저 같이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제막매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생사길,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누이가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누이가 나는 간다. 여기에서 나는 시적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인 누이를 말하는 거죠. 나는 저승으로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해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러니까 누이의 요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에 저의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운저. 누이가 내가 한 가지, 한 부모에게서 낳지만 가는 곳을 모른다. 한 부모에게서 낳지만 가는 곳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승에 남아있는 거고 누이는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른 바람, 그러니까 누이가 일찍 죽어서 나와 지금 이별하고 있는 상황을, 누이의 죽음을 가을의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부모에게 낳다는 것을 한 가지에 낳다. 그리고 누이가 가는 곳, 저승을 가는 곳을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가는 거 모르는구나라고 해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탄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90행에서 미타찰에서 만날나 도닦아 기다리게노라.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로 내려가서 박목월의 이별가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별가라고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와 이별하고 있는 노래인데 누구랑 이별했는지는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별이 사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시는 죽음을 소재로 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인연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소재로 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인연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화자와 청자를 등장시켜서 대화체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본 다음에 지금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뭐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뭐라고 하는 거니 저편 강기슭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적 대상 청자는 저편 강기슭에 있고 화자는 이편에 강을 사이에 두고 이편에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서로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에 불리겨 내 목소리가 바람에 불리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바람은 서로의 말을 잘 들리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장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내용을 보면 지금 강을 사이에 두고 화자와 청자가 위치해 있는데 청자는 저편 간기슭에 있는 거고 화자는 이편 강의 이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지금 서로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단절과 장애의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그러니까 1년에서는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니? 라고 했는데 나의 목소리 역시도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과 2년의 바람은 공통적인 의미로 단절과 장애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라고 했는데 이 뱃머리가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여러분. 뭐라카노 아까 1년에선 한 번 반복했는데 3년에선 뭐라카노. 밑에 더 내려와 보면 여러분 5년에서는 뭐라카노라고 해서 3번 반복하는 게 보이죠. 이것은 단절의 심화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단절의 심화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점층법. 동일한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단절의 심화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3년의 내용을 계속해서 볼게요. 뭐라고 하는 거니 계속 들리지 않아요.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지금 이 시가 시적 대상, 즉 청자가 죽어서 사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썩어서 동아밧줄은 사가 내리는 데에서 이 동아밧줄은 시적 화자와 청자 간의,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인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이 죽어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화자는 이렇게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연에서 하직 말자. 우리 이별하지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이니까. 아까 1년에서 2년에서의 나온 바람과 달리 여기에서의 바람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과 같대요. 갈대밭에서 부는 바람은 여러분 불어가기도 하고 불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런 바람,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은 불어오고 불어간다는 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회할 수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1, 2년에 나온 바람과는 달리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카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점층법을 사용해서 단절을 심화하고 있는 거죠.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흰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흰 옷자락은 우리의 그런 문화적 전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관습적 상징, 한 문화 안에서 관습적으로 꾸준히 사용돼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흰 옷자락이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적 대상, 청자가 죽었다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여기에서 지금 말 줄임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윗연에서도 보면 말 줄임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감춤으로써 여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점점점 여기에서는 이제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감춤으로써 그러니까 너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별로 인한 슬픔을 이렇게 말 줄임표요. 로 나타내서 여운을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밑에서는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자. 뒤에 이런 말을 감추고 있음으로써 여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서 또 반복하고 있죠.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왜냐하면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과 같은 거니까 우리 불어오고 불어가는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너와 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나는 이 이승의 이편 대상은 지금 저승의 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절되어 있어서 여전히 너의 말은 들리지 않아요. 뭐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네 음성이 여전히 바람에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바람은 1년, 2년과 마찬가지로 단절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라고 해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 단절되고 있지만 우리의 인연은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과 같은 거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죽어서 내가 너무 슬퍼서 너에 대한 그리움이 크지만 우린 다시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박목월의 이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쪽 넘어가서 다의 즐거운 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운 편지를 쓴 시인 황동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나기의 작가 황순원 선생님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황동규 시인이 즐거운 편지를 썼을 때는 무려 19살이었다고 합니다. 19살에 한 살 많은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 편지를 썼고, 시를 발표한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연시로서 많이 애송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제목이 즐거운 편지예요. 왜 즐거운 편지인지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는 1, 2라고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문시예요. 자, 1년부터 먼저 볼게요. 내가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여러분, 1년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이 사소한 일이다. 사소한 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 이 사소한 일인데 이 비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이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해는 매번 뜨고 지고 바람은 부는 거니까 사소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자연의 위대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는 자연 현상, 내 사랑을 자연 현상에 빗대면서 내 사랑을 사소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혀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소함을 자연의 사소함에 비유함으로써 전혀 나의 사랑이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연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 2번 반복했네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자, 앞에서는 내 사랑의 사소함, 그대를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소함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사랑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대를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 내가 그대를 기다리는데 한없이 있다는 그 기다림인데 근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도 이제 언젠가는 시련이 올 거라는 걸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그래, 사랑은 뭐 영원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언젠간 좋아하는 마음도 끝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다만 그 뒤에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기다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랑이 전혀 끝나지 않을 거다. 변함없이 기다리는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기다리는 그 동안에 여러분 눈이 그치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온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순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의 순환처럼 나의 사랑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변함없이 기다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그 와중에 시적 화자의 적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제목도 보면 여러분 즐거운 편지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없이 이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러면 보통 즐겁지 않은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자는 이런 기다림의 아픔을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 기다림의 기쁨으로 바꿔놓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사랑이 힘들어 보여도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게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편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 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가에서는 누이와 사별한 시적 화자가 등장하고 있었고, 나에는 대상은 모르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모르지만 그 대상과 이별한 시적 화자, 다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지순한 사랑을 통해 삶의 허물을 벗어나고자 한다. 가와 나는 지순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에서는 뭐 지순한 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걸 통해 삶의 허물을 벗어나고자 한 것 아니니까 여러분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져서 자신을 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나다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지 않았죠. 3번 보겠습니다. 헤어짐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가나 다 모두 헤어짐의 헤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 3년에서는 헤어짐의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 아니 3년이 아니라 다에서는 헤어짐의 내용이 없는데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헤어짐이라는 게 누군가 사랑했다가 이별하고 뭐 만났다가 이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적 대상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헤어짐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통해를 기다림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거 모두 가다도 맞았죠. 가에서는 죽은 누이와 내가 이거를 종교적으로 극복해가지고 언젠가 다시 만나겠다 이런 걸로 극복하고 있는 거고, 나에서는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우리는 갈대밭을 그 지나는 바람과 같으니까 인연은 우린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다림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고, 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기다림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도 계속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벗어나 영원으로 획이 돌아가고자 한다. 맞는 선지 아니죠. 그리고 자, 현실과 거리를 둠으로써 주어진 운명을 초월하고자 한다. 이것 역시도 가, 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역, 미음 중 가의 A 한 가지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찾으래요. 여러분, 가 제망매가에서 이 한 가지, 우리가 한 부모에게서 낳다라는 걸 비유한다고 했죠. 한 부모에게서 낳는데 이거는 이승에서의 인연을 말하는 거니까, 삶의 인연을 말하는 거니까 좁게 보면 한 부모를 이제 빗댄 거고, 넓게 보면 이제 인연, 이런 것들을, 인연이라는 이미지, 의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면 됩니다. 자, 1번의 기억은 여러분 동화밧줄이었어요. 시적 대상, 청자랑 이별을 하는데 우리가 그 동화밧줄은 사가 내리는데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승에서의 인연이 사가 내린다 라는 뜻이었으므로 보면 답은 1번 기억 동화밧줄이 되겠습니다. 2번 니은 볼게요. 여러분, 갈밭이었어요. 여러분, 니은은 갈밭은 자, 갈대밭을 건너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인연이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디귿 역시도 여러분 바람, 그리고 리을 밤, 미음 꽃, 디귿의 바람과 미음의 꽃은 내가 대상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의 그런 빗댄 자연현상을 빗대기 위해서 제시한 거고, 리을의 밤은 이제 뭐 그 기다릴 때 부딪힐 수 있는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포현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대립적인 시열을 병치 나란히 둠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있대요. 여러분, 대립적인 시열을 병치한 건 맞아요. 이승과 저승이라는 거 병치했는데 이걸 통해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번 볼게요. 말끝을 감춤으로써 점점
점점점 말줄임표 있었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점점점 이 부분에도 있었지만 이거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이제 함축해 놓은 거였다면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 네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점점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시적 대상이 죽은 것에 대한 너무 슬픔, 이별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서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서 이별을 한다는 건. 그래서 그런 정서를 표출하고 있었던 게 맞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있었죠, 여러분. 뭐라카노 이런 거. 점층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고조되는 감정, 그렇죠, 여러분? 감정의 심화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답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일상적 대화의 말투를 구사함으로써 뭐라카노 같은 이런 사투리, 그리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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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다 일상적 말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적 말투를 구사하면 당연히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이 머라카노 이런 사투리 사용함으로써 여러분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현실감이에요. 그런데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운율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 사투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운율의 효과까지 동시에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다의 1년과 유사한 것을 고르래요, 여러분. 다의 1년에서 여러분 선생님 뭐가 사용했다고 했죠? 반어법.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속마음과 반대대로 표현하는 반어법을 통해서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사소하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같이 볼게요. 1번 볼게요. 김남주의 임은 이제 임의 웃음이를 하느님의 웃음에 빗댐으로써 임에 대한 나의 사랑, 임이 나에게 차지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임의 말씀 절반은 맑으신 웃음, 그 웃음의 절반은 하나님과 같으셨다. 이런 식으로요. 임을 모르고 내가 살았다면 아무 하늘, 그러니까 내가 임을 몰랐다면 이런 이 세상이 안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아, 그럼 지금 이미 나를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안 찾고 있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임한테 잊었다고 말하겠대요. 그래서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여러분 여기 오타가 있네요. 나무라면, 자, 당신이 너 왜 나 잊었어? 이런 식으로 나무라면 내가 너랑 헤어진 것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라고 말하겠대요. 그런데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잊었어요, 잊지 못했어요?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여러분 다음 날이 가면 내일도 그 날이 되면 오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잊었노라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반어법.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너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2번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의도, 너를 잊지 못하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작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박남수의 종소리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자, 같이 볼게요.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청동 있잖아요, 여러분. 종 만드는 그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그러니까 아득하게 넓은 하나의 울음이 되어서 하나의 소리가 돼서 나는 떠난대요. 그럼 여기에서의 나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종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종소리를 의인화해서 이제 화자의 의도, 자유 뒷부분에 이어지면 여러분 자유 확산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소리에 빗대가지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의인화의 기법이 사용되었지 반어법의 기법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여러분.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인데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여러분 백골은 죽으면 나타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백골은 나의 부정적인 자아를 의미해요, 여러분. 시신이니까 어두운 방은 홀로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지금 내 이 돌아온 날 밤에 내 배꼽이 따라와서 지금 우리의 방에 누웠는데 이 방은 어두운 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향에 왔는데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해서 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이런 부정적 자아 말고 이제 긍정적인 자아, 나의 또 다른 자아를 통해서 이상향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 역시도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답은 아닙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해바라기의 비명. 여기에서 여러분 비명은 그 뭐 소리 지르는 그런 비명이 아니라 그 우리 죽으면 무덤가에 세우는 비 있잖아요. 여러분 비석 거기 비명 비에 새기는 그 이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래요, 여러분.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얘는 죽음을 초월한 삶에 대한 열정,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 여기에서도 반어법을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7년 수능 문제의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가의 시를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래요. 나, 다의 시어 중 이와 유사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은 상징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학적 상징에는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징과 특수한 문화권에만 적용되는 상징이 있다. 그래서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징을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 이런 거 하면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이런 데 양수가 있어서 아기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이 죽음을 의미한다, 생명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인류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상징이라서 원형적 상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특수한 문화권에만 적용되는 상징도 있는데 이런 상징은 우리가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난 길이나 가을 같은 것은 동서양에서 모두 자주 다루어지는 문학 소재이지만 미타찰이라는 건 여러분 극락세계에 가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얘는 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동양권에서만 독특한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 시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뜻도 됐다. 여러분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청정 같은 거 읽으려고 해도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심청이가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습적 상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와 유사한 해석 방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어들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바로 뭐예요? 흰 옷자락이. 우리가 흰 옷이 죽음을 상징한다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학년도 6월 수능 모평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학년도 6월 수능 모평은 김소월의 나라의 집과 윤동주의 길 그리고 월명사의 제막매가를 한데 묶어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의 김소월의 나의 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소월의 나의 집은 내가 나의 집을 지어서 임을 기다리겠다. 그 집에서 임을 기다리겠다라는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같이 볼게요.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매기슬개. 여러분 매기슬은 산의 비탈이 끝나는 그 아랫부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을 건데 들가에서 떨어져 나가서 앉은 그 매길슬개에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지금 도치법을 사용해서 나는 나의 집을 짓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도치법을 사용해서 내가 집을 어느 곳에 짓고 싶은지 좀 한적한 곳에서 나는 그 나의 집을 짓겠다라는 걸 지금 3행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뒷부분을 더 볼게요.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그 집 앞에 여러분 큰 길을 이렇게 앞에다 둔대요.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그런데 그 길에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큰 길에서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외로운 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여러분 하얀 이거는 원래 하얀이잖아요. 그래서 그 색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에서 조금 벗어나게 적은 건데 시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적 허용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면 여러분 밤이 되면 좀 더 외롭잖아요. 그때 내가 그 기다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문간에 서서 기다리겠대요.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지금 이 새가 울며 지샌대요, 여러분. 새벽이 되면 외로운데 이 새가 울면서 지낸다라고 해서 이 새한테 그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이건 그대인가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를 저물 때부터 그리고 새벽 그리고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A 부분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물녘에서 그리고 그 새벽, 아침 이런 식으로 저물 때,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 그늘, 그리고 아침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집을 짓고 크게 내용을 보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임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임을 기다리는 마음, 크게 이러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윤동주 기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시는 많은 시에서 자아 성찰을 통한 이제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 완성을 지향하는 시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 시 역시도 그런 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를 구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지금 시적 화자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라고 해서 주머니와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주머니가 길에 비해서는 작고 내밀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화자의 내면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다고 봤을 때 지금 이 1년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화자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얼 어디다가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아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소 윤동지의 시 세 개를 살펴봤을 때를 봐서 아, 이것이 화자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1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년을 계속 볼게요.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여러분 이 돌과 돌이 끝없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이 길이래요. 근데 이 돌이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무거운 느낌이 나는 이 돌을 반복해서 그리고 이게 계속 끝없이 이어졌다라고 해서 무거운 이제 화자의 심리를 같이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년을 볼게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지금 여기 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쇠문도 있나 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 쇠문도 여기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굳게 닫혀 있어서 거기 길 반대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얘는 절망적인 상황.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지금 이 길이라는 공간을 시간과 연관지어서 같이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이 시간은 또 순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길의 진행과 시간의 경과를 같이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는 건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길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찾기, 내 내면의 자아를 찾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길이랑 시간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은 여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시적 화자가 어디에 있냐면 시적 화자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 길 반대편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길 이편,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곳에는 현실적 자아가 있는 거고 길 반대편에는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건 내 자아, 이상적 자아를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찾고자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이 길이라는 곳에 세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내가 이 반대편의 이상적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윤동주 씨의 이렇게 하늘 이런 게 쳐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성찰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실적 자아가 나한테는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현실적 자아를 일깨워주는 존재로 내가 성찰하고 반성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길 이편에 있고 내 이상적 자아는 저 반대편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풀 한 폭이 없는 얘는 지금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처한 상황이 황량하고 부정적,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하고 부정적이다라는 걸 드러낸다. 내가 근데 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이 길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그러니까 내 이상적 자아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이상적 자아, 내가 잃은 것,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그러면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 다 모두에 해당돼야 되는 거겠죠. 1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도 없었고 그걸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1번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대요. 여러분, 가에서는 지금 이미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집을 짓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너인지를 계속 기다리겠어. 그래서 임에 대한 기다리는 그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는 거고, 나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라는 대응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또 여러분 대응 방식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배운 제망매가였으니까 지금 누이가 죽은 상황에서 내가 불도를 열심히 닦아서 내가 미타찰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그런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정망, 그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었죠. 4번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도 드러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도 역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여러분, A에서는 내가 임을 기다리는, 나의 집에서 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고, B에서는 윤동주의 길에서 내가 이상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공간이, 길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같이 연관지어서 제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대요. 여러분, A 부분을 보면 하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해서 날 저물 때는 하얀 여울턱이라고 해서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라고 해서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이라고 해서 여러분 청각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늘에서도 또 시각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여기서 희다 이런 것도 시각이고, 또 그리고 고요하다 이런 거 청각이니까. 그리고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번쩍이다 이것도 시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시간이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1번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대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이 되고 저녁에서 다시 아침이 되는 거니까 시간의 순환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되는 양상,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성화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맞는 선지입니다. 4번 볼게요.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A, B 모두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내가 임을 기다리면서 내가 날이 저물고 새벽새가 울고 아침이 오고 그래서 그때 동안에 그런 시간의 흐름 동안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너인지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기다림과 관련된 거 맞고,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상적 자아, 나의 본질적 자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으면서 나아간다라고 해서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 윤동주 시에서 하늘은 시적 화자의 성찰과 관련된 것이었고, 다의 미타찰은 내가 누이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불도를 열심히 닦아서 누이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화자의 지향과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담고 있는 공간이래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늘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미타찰은 내가 곧 갈 곳이니까 몸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 틀렸죠? 2번 보면 여러분 숭고함, 비장함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 미적 범주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미적 범주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도 해요. 요즘 시험에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미적 범주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해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2번은 틀린 선지라서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둘 다 환상 불러일으키는 공간 아니죠, 여러분. 4번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맞죠, 여러분? 내가 이 하늘을 보면서 내가 성찰하면서 반성하는 거니까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그쵸? 내가 곧 불도를 닦아서 갈 곳이니까, 누이랑 만날 곳이니까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게요.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화자의 반성 이런 걸 드러내는
반성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같은 거죠.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게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미타찰 아닌가요? 그 유한성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누이와의 재회, 내가 죽으면 아예 단절되는 게 아니라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곳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럼 4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기억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내가 이 집을 지어서 임을 기다리는 거니까 임에 대한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에서 이제 틀린 선지도 같이 볼게요. 이번 니은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하고 있다. 이 주머니를 내가 더듬는 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내 내면 방황 함축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3번 디귿에서의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무거운 심리 드러내는 거 맞다고 했죠. 리을의 풀한폭이 없는 거, 풀한폭이 없는 상황이니까 황량한 상황,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니까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제 미음을 볼게요.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 이거 선생님이 제막매가 할 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인데 문장 도치시켜 의미 강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2번 음절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하얀, 여러분 원래 하얀이라고 했죠. 그런데 시적 허용을 사용해서 리듬감 살리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3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그대인가 하고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2번 반복하면서 너인지 보겠다라고 해서 임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 그런 거 심화하고 있는 거 맞아요. 4번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아까 A 부분 볼 때 다양한 심상 이미지 사용해서 이제 시간을 표현한 게 있었는데요. 하이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희게 이런 부분 번쩍이며 이런 부분 색채어 사용해서 작품의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 거 맞아요. 5번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해서 여기서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향토적 정감이라는 거 이런 건 지역적 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는 설명은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의 A, B와 보기에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다 제막매가의 이 A는 여러분 바람이 되고 그리고 B는 이제 잎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씨부터 볼게요.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도와 다 지겠다. 간밤에 바람이 불어서 이 뜰에 가득했던 도화가 다 떨어지겠대요. 아이는 비를 들어 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비를 들어가지고 빗자루를 들어서 이 복숭아 꽃을, 도화는 여러분 복숭아 꽃이에요. 이 복숭아 꽃을 쓰려고 한대요.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쓸어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시적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떨어졌다고 해서 꽃이 아니니 두어라. 곧 쓸어서 무엇하니? 라고 해서 이제 화자의 이런 복숭아 꽃을 보면서 즐기는 마음, 흥치, 봄에 대한 흥치, 감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비 볼게요.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을 소냐. 지금 이 1, 2연을 1에서 이 초장에서는 자연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B에서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초장을 보면 바람 불어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러니까 이 바람은 나무를 쓰러지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원인이 되는 거겠죠? 바람 불어서 쓰러진 나무가 비 온다고 싹이 나냐? 싹 안 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쓰러진 나무가 싹이 안 나는 것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임을 그리워해서 든 나의 이 병이 약 먹다 나을 소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자연의 상황과 이제 빗대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장 볼게요. 저 이마 널로 든 병이니 너로 인해서 든 병이니 내가 고칠까 하노라라고 해서 이제 임을 못 봐서 든 병, 이제 너가 와야지만 나를 고친다라고 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A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실현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A는 그 누이의 죽음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뭐 화자의 실현 상징하는 거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이 A의 바람은 화자의 실현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바람이 도화가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화자의 실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답은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계속 보겠습니다. A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누이의 죽음, 또 누이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잎이 떨어지는 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 비의 바람 역시도 여러분 지금 나무를 쓰러지게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3번 볼게요. B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이 B에서는 누이가 죽는 걸 잎에다가 비유한 거니까 이제 감회와 흥취가 아니라 뭐 슬픔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면 이 A의 도화는 그 복숭아꽃이 떨어져도 꽃이다 하라고 해서 봄에 대한 감회, 흥취 이런 거 부각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비와는 달리 비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비는 여러분 누이 비유되는 거 맞았죠? 근데 비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빗댄대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자연 현상에 빗대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이 바람 불어서 쓰러진 나무처럼 나도 너가 그리워서 든 병 나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이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거 맞습니다. 자, 5번도 보겠습니다. A의 도와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이 B도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거고 이 A의 도화도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고 B의 나무 역시도 바람 불어서 쓰러지는 거니까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제막매가 기출문제 해석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